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국 우선주의의 파고 속에서도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는 한국의 외교 소식과 사법부의 제동에도 멈추지 않는 미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기술과 전통 사이에서 역동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도 풍성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관세라는 강력한 공격을, 다른 쪽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방어를 펼치고 있죠. 특히 오늘 뉴스들은 과거 1930년대 대공황 직전에 보호무역주의와 현대의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묘하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양상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 긴박한 흐름의 이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시작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습니다.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했네요. 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핵심 광물, 에너지, 그리고 우주와 방위산업까지 아우르는 구체적인 청사진인 4개년 행동계획을 세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 남남협력의 현대적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기술 강국인 한국이 손을 잡고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니 미국의 관세 장벽을 우회할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한 셈이죠. 내부적으로는 사법정의에 관한 소식도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관련 의혹을 다룰 2차 종합특검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네, 권영빈, 김정민, 김지미, 진일종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더욱 정교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선진국형 지배구조로 가는 변곡점이라 할 수 있죠.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반도체의 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월 수출이 급증했죠?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134.1%나 폭등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는 건데 노무라증권이 코피 목표치를 7,500에서 8,000까지 상향 조정한 이유도 바로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문입니다. 마치 19세기 영국이 면직물 하나로 전 세계를 호령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은 반도체라는 산업의 쌀로 글로벌 공급망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스타트업인 보스반도체가 8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도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대법원이 관세부가 권한에 제동을 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법적 근거를 들고 나왔네요. 정말 불도저 같습니다. 지난 20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을 통한 관세 부과에 제한을 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입업자들이 1,300억 달러를 환급받을 길까지 열렸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도 안 돼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들며 글로벌 관세 15%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마치 1930년대 미국이 제정해전 세계 경제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었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연상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조차 정치적 의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트럼프식 잭소니언 민주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증시가 하락했고 특히 사이버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이죠. 다우지수가 1.7%나 빠졌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비용이 상승하고 소비가 위축될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특히 에브비 같은 제약사가 인공지능 기반의 시설에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과 당장의 관세 전쟁으로 흔들리는 증시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여기에 폭탄 사이클론이라 불리는 강력한 겨울 폭풍 헤르난도까지 북동부를 덮쳐 60에서 9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정치적 혼란에 자연재해까지 겹친 형국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10일에서 15일이라는 시한을 주며 핵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불응시 무력 사용까지 시사했죠. 한편 백악관에서는
천사 가족의 날을 선포하며 미등록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을 추모했는데, 이는 국정연설을 앞두고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보입니다. 경제적 보호무역과 강경한 외교 노선, 이 두 바퀴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중국은 춘제 이후 공직 기강 확립과 더불어 경제 활력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중국 공산당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과관 교육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관의 수장들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의 국정 철학을 하부 조직까지 빈틈없이 이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왕조들이 전성기 때마다 관리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율령을 정비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왕이 외교부장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장하며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꽤 긍정적입니다. 춘제 기간 소비 규모가 대단했더군요. 베이징에서만 춘제 기간 매출이 84억 5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방문객도 5천만 명을 넘었고요. 단순히 먹고 노는 걸 넘어 민영 기업들이 로봇 생산 라인을 도입하고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신질 생산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내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처럼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과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나 스포츠 방면에서도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동계 올림픽 성적이 아주 좋았죠? 제25회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포함해 총 15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해외 개최 대회 중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백가성시 이야기를 테마로 한 설 행사를 통해 대만과의 혈연적 유대를 강조하는 등 문화 공정과 소프트 파워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까지 결합해 강력한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춘제 이후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취임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내수 부진을 타개하려는 충격요법이죠. 하지만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엔화의 실질 가치가 5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수입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집니다. 마치 19세기 말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산통을 21세기식으로 다시 겪는 느낌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소식에 일본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겠는데요. 아주 비상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약속하며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 자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본의 국립연구기관인 네도가 제조업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침체했던 전자산업의 순이익이 도요타를 위협할 정도로 회복된 상황이라 이 기세를 인공지능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안타까운 소식과 경사스러운 소식이 교차했습니다. 네, 오카야마의 하다카 마츠리에서 인파가 몰리며 의식불명 환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있었고, 북서부 폭설로 30명이 사망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도 컸습니다. 반면 나루히토 일왕의 66번째 생일 축하 행사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온화한 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축제와 예식 속에서 재난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일본 사회의 명암이 뚜렷하게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소식을 짧고 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입니다. 인도는 프라하르라는 첫 대테러 정책을 발표하며 사이버 안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재미있는 건 대통령궁에 있던 영국 건축가의 흉상을 독립영웅의 흉상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식민지 잔재 청산이라는 상징적 조치죠. 경제적으로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강세를 보이며 세계 3위 경제대국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왕실과 고위층이 연루된 스캔들로 시끄럽습니다. 앤드류 왕자와 전 미국 대사가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직 비위 혐의인데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와중에 정부는 장애 아동 교육에 40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인공지능 분야에도 16억 파운드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과 미래 기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등 디지털 윤리 확립에도 단호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캐나다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이 핵전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전쟁 4주년을 앞둔 시점이라 긴장감이 더하죠. 반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인도, 일본 등 아시아 순방을 통해 무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주권을 위해 원주민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자국 영토를 지키려는 영리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흐름을 보니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저마다의 생존 문법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작가님, 오늘 방송을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관세라는 벽이 높아질수록 기술과 연대라는 사다리는 더 길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보호무역이 고립을 낳았다면 지금의 기술 전쟁은 역설적으로 더 정교한 동맹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반도체의 약진과 브라질과의 새로운 협력 소식처럼 우리 경제에도 기분 좋은 훈풍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